간슬개는 34쪽, 수틀은 260쪽입니다. 9켤레 구두로 남은 사전에 일단 정리하고 전에 했던 거와 좀 다른 유사 지문을 좀 꺼내와 볼게요. 내용은 비슷한 정도지만 다른 걸 한번 꺼내볼게. 일단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거는 수특에 나왔으니까 전체 정리는 하고 가자. 일단 첫 번째는 나가 있고요. 나는 누구냐면 얘가 오선생이죠. 오선생이 나고요. 그 다음에 권씨가 전체 내용은 뭐야? 얘가 뭐 병원비를 빌리러 오는 거지, 그죠? 자, 이거는 병원비를 빌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요, 이 권씨에게 병원비를 처음에는 어떻게 써요? 거절한 셈이지, 그죠? 자기의 어떤 현재 상황을 따졌을 때 좀 거절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써? 연민의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게 되긴 합니다. 거절을 했다가 연민의 마음을 가질 건데, 그러면 이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지는 좀 알고 있지만 처지는 이해하지만 경제적 사정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거절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해타산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네. 여기에서는 이해타산적인 그런 나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나는 좀 도와주기는 합니다. 그죠? 도와주고요. 여기서는 도움을 주고, 그 다음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배려를 합니다. 배려를 해요. 이런 걸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뭐 나쁜 놈은 아닌 거지, 그지? 여기를 도움이라고 쓸까? 여기를 도움이라고 써야 이쪽에 연민의 마음이라고 되겠네. 전체 내용은 뭐 요런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장은 당연히 뭐였어? 권씨와는 반대 개념이겠지, 그죠? 얘와는 불신의 관계니까 요거 두고, 마지막에 권씨의 대사에서 유독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 반복돼요?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는 말이 유독 많이 반복됩니다. 권씨는요. 이렇게 나는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자존심이죠?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 아니야.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죠?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자존심에 해당되는 건 일종의 뭐 구두라든가 이런 것도 자존심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했어요? 강도짓을 하다가 다시 어떻게 해서 들키죠? 들켜서 어디로 가? 집을 나가버린다란 이런 거죠. 행방불명 된다라는 그런 전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정리해야 할 거. 구두는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겠구나. 구두의 상징적 의미 정도는 정리하고 가야겠다. 구두의 상징적 의미 정도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구두. 자, 일단 10켤레의 구두죠. 얘는 항상 그걸 깨끗이 닦습니다. 10켤레의 구두가 있는데 이 10켤레의 구두가 상징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건 권씨가 늘 애지중지하면서 닦는 거니까 권씨의 자존심 정도? 권씨의 자존심입니다. 자, 그런데 10켤레의 구두에서 나중에 강도짓 하다가 들키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제 비어있는 10켤레 중에서 한 켤레가 빠져야 할 거 아니야. 그거 신고 나갔으니까 비어있는 한 켤레의 구두라고 나올 겁니다. 한 켤레의 구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 거냐면 권씨가 사라진 거. 행방불명 권씨죠. 행방불명 권씨를 얘기하겠지. 그러면 비어있는 한 켤레니까 전체 남은 건 몇 켤레야? 9켤레군요. 9켤레의 구두가 남았겠네. 한 켤레가 나왔으니까. 요게 상징하는 건 뭐냐면 권씨 상처. 권씨의
상처와 부재 상태를 암시하는 거겠지. 뭐 이거 뭐 전체 정리하는 거니까 별건 아니고. 자, 이쪽에서 이제 유사를 한번 가볼게요. 저번에 좀 안 했던 지점들을 한번 또 해볼게요. 이거 일단 연작소설이라고 그랬죠? 1, 2, 3, 3 유사인데, 요 놈은 연작소설입니다. 연작소설. 그래서 연작소설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또 파악을 해보죠. 그럼 당연히 그럼 연작소설이니까 작가는 윤웅길이겠지? 여기에 이제 제목을 한번 해볼게요. 뭐를 한번 해볼까? 자, 독림산업사장이 있어요. 독림산업사장이 똑같아요. 오사장입니다. 독림산업의 오사장이 있어요. 근데 얘가 사원들에게 전체 회람문을 건넵니다. 회람. 야, 사원들아, 내가 예를 들어서 사장 지시사항 뭐 이런 거겠죠? 뒤에 무슨 단어죠? 사장 지시사항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원들이 이렇게 봅니다. 도대체 회장이 뭐라고, 사장님이 무슨 지시사항이 내려왔지? 막 다 봐요. 그래서 이 회람 내용은 바로 뭐냐면, 자, 지금부터 우리 뭘 입을 거냐면, 제복을 입을 거야. 그 회사만의 제복 또는 사복. 그죠? 이거는 회사의 사자입니다. 개인 사자가 아니라 사복 제정. 사복 제정을 할 거래요. 이제 회사. 그러니까 제복이겠죠? 일종의 제복이죠. 제복.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불평을 합니다. 아니, 왜 그런 걸 왜 다 똑같이 맞춰 입어야 합니까? 그런 거 싫어요. 일종의 뭐다 술렁술렁 합니다. 나는 그런 거 싫은데, 나 저거 싫은데. 자, 사장이 지시를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빠르게 어떻게 해서 이거 일 처리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제복준비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제복준비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요건 당시에 1970, 80년대에 합법적인 통제기구를 빗댄 말입니다. 요거는 마치 제법준비위원회가 구성되니까 협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먼저 기록하고 갈게요. 비유적인 표현은 합법적인 통제기구. 꼭 총칼로 때려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합법적인 통제기구를 통해서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복준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당연히 어떻게 해서 간부들이 있겠죠? 간부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미 뭐냐면 사장 친척들입니다. 대부분 사장 친척들이야. 대부분 사장 친척들입니다. 그럼 결과가 뻔하지요. 쟤네들이 뭘 대변할진 뻔하죠. 대부분의 간부들은 사장 친척들이니까 사장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겁니다. 그 다음에 간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복준비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사원들 대표로 누가 들어오겠죠. 그럼 따지고 보면 간부가 10명이고 사원 대표가 2명 들어왔어요. 걔네들이 표결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어차피 정해진 겁니다. 제복준비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벌여도 이미 결정난 거야. 누구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어? 당연히 사장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사원 대표들이 나오겠죠? 이제 사원 대표들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려고 대응하려고 하겠으나 표결을 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원 대표들을 한번 해볼게요. 요 밑으로 가야 되는데 안 보여서 일로 쓸게요. 이쪽으로 옮길게. 이쪽으로. 사원 대표들인데, 자, 이름이 뭐냐면 정상. 많이 들어봤다 이거? 좀 많이 들어봤다 이거? 정상태입니다. 정상태야.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원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불만입니다. 불만이야. 뭐가에 대한 불만을 가졌어? 저 사법 있는 거 자체를 불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원들 대표로 왔겠지. 하지만 얘들은 어떻게 써? 그냥 그대로 수용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수용합니다.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목소리를 못 내냐면 표결을 하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싫지만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기환입니다. 우기환. 우기환이라는 애인데, 얘는 적극적으로 불만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사항에서도 되게 강한 불만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얘는 강한 불만이 있으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면 되는데, 표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회사를 나가버립니다. 퇴사를 합니다. 나중에 우기환이 강한 불만을 품으니까 사장이 따로 불러요. 표결을 했는데도 너는 왜 불만을 가졌어? 따로 불러요. 그때 나는 그거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누군가 하나는 희생을 해야겠구나. 회사가 희생을 하든지 아니면 네 말을 따라서 네가 희생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야. 우기환이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 제가 희생할 수밖에 없겠군요. 회사가 희생할 일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제가 퇴사할게요. 퇴사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도식. 자, 민도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만을 갖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우기환은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정상적으로는 사복을 입고 이제 뭐 할 거냐면 그 회사 창립 기념일에 행사를 갔습니다. 근데 느그작 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참석하기도 싫고 옷 입기도 싫고 뭐 이런 상태야. 아내가 얘기합니다. 이러다 너 잘린다. 우기환 또 잘렸는데 너도 잘리고 싶냐? 그래서 민기작 사복도 입지 않고 늦게 나갑니다. 늦게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이미 뭐냐면 창립 기념일에 다 제복을 입고 다 있는 거야. 그 상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혼란의 상태에 빠집니다. 이걸 참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요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도식이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죠? 옷이 날개다라는 말 들어봤죠? 옷이 날개다라는 말은 이런 건 없다. 옷은 날개가 아니다. 옷은 뭐야? 옷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수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목은? 옷은 수갑이다. 아니에요. 처음 들어. 너무 긴데. 6글자. 연작소설입니다. 연작소설이야. 우리가 앞에 수업할 때는 연작소설에 다른 거를 얘기했고요. 이건 또 새로운 거죠. 그죠? 똑같은 거 하면 또 지겨울 거가. 힌트. 초성? 예. 내가 떠난 순간. 그럼 뭔 야동이야? 떠난 시기. 뭐라고요? 떠난 시기. 마지막 얘 대사가 중요 대사겠죠? 옷은 사람들은 날개라고 하는데 떠난 수갑. 그렇죠. 어떻게 하지? 우와, 초성을 보고 맞춘다고? 날개 또는 수갑이었습니다. 제목은 날개 또는 수갑입니다. 자,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일종의 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옷이라는 건 이걸 바로 뭐해서 어떤 자유를 표현할 수 있겠죠? 나의 자유로움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또는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날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옷이라는 건 나에게 어떻게 해서 수갑이 될 수도 있답니다. 뭐냐면 자유와 권리를 속박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또는 이 자유 권리를 구속합니다. 속박하는 이런 거겠죠. 그럼 또는 억압한다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는 개성이 아니라 하나로 딱 맞추는 획일화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괜찮겠지. 자, 됐어? 자, 필기를 하고 하나 더 갈 거야. 여기까지 줄게. 자, 이거는 연작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세의 난소국만 연작소설이 아니고 이것도 연작소설이야. 다시 여기 이 선상으로 다시 갈게요. 연작소설이니까 당연히 윤훈길 거겠지. 윤훈길이고 그 다음에 거식인데 이 작품은 요즘과 정말 많이 밀접하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보는데 오늘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요게 좀 나오더라고요. 이 소설의 내용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왔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거
TV 드라마 설명하는 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수지 나오는 거. 난 아직 못 봤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네? 수지 나오는 거 뭐야? 안나, 어떻게 봤어 이것들? 이런 안나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안나가 자신을 철저하게 왜곡합니다. 학력 위조해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사회적인 모습, 페르소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죠? 왜냐면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뭐 살려고 하는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자신의 삶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난대요. 그죠? 왜곡하고. 그래서 걔는 뭐냐면 세상이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대. 그래? 그래. 이 작품을 한번 해볼게요. 1970,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70, 80년대 배경이고요. 요번에는 뭐냐면 비행기가 지금 경납고 아시죠? 이렇게 그 창고인데 비행기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경납고에서 비행기 쓱 들어가는 거. 여기에는 뭐냐면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있겠죠. 그죠? 군인인데 걔네들 이제 하사인데 뭐 고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뭐냐면 그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뒤에 뚜껑이 팍 열리면서 뭐가 나가? 사람이 튀어나가잖아. 그 조종사는 살아야 되니까 조종사가 뛰어내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가 딱 가라앉았는데 툭 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 엔지니어들이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더니 쭉 오는 거야. 난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비행기가 쫙 들어오는 거야.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대로 이 문 안에 쑥 들어오더니 꽝! 부딪혀요. 그러면서 폭발됩니다. 폭발돼요. 그래서 경납고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경납고가 폭발합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우리 일반적인 기름과 좀 다르대요. 그래서 아주 휘발성이 되게 강하답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난리 난대요. 큰 화재가 난답니다. 그 왜 저기 옛날에 9.11 미국에서는 9.11 테러에 보시면 비행기가 건물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 그게 뭐냐면 걔에 있는 그 석유 아니라 기름이 일반 기름이랑 다르대요. 휘발성이 너무 강하대요. 그래서 확 큰 화재가 납니다. 어쨌든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사는 계급이고요. 우시입니다. 우화사의 심각한 화상입니다. 심각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화상이냐면 간호사들이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치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 번 보면 더 이상 못 보는 거야. 서로가 간호사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엄청난 아주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냐면 신하사라고요. 그 경납고 폭발 사고 때 같이 경납고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경납고가 있으면 여기에 지금 우화사가 있고 비행기 들어가서 사고 난 거고요. 조금 떨어져서 이쪽에 여기에 이제 신하사가 여기에 떨어져 있는 거야. 여기가 꽝 폭발하니까 얘는 그 소리에 의해서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해요. 그래서 깨어난 거야. 근데 이 신하사는요, 꼭 우리 조직에 보면 그런 애 있잖아. 무리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뭔가 좀 특이한 애야. 그렇다고 욕할 수는 없고. 근데 뭔가 얘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친구도 없어. 그런데 그냥 우리 무리야. 뭐 그런 애들 있잖아. 그죠? 얘가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신하사가 제가 간호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야. 얘는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살거나 이런 스타일 아닌데 갑자기 그럽니다. 그런가 보다 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신하사가 얘를 어떻게 해서 강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화상 입은 사람들은 항상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니까 그걸 일일이 닦아내고 뭐 이래야 한대요. 엄청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냥 죽는 것보다 화재 났을 때 심지어 사람들이 무슨 얘기도 있냐면 화재 나면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화상을 입으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피부가 그래서 거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 저런 상태야. 반 죽은 상태입니다. 거의 죽은 상태야.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군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누가 가장 윗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죠. 학교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중에서 뭐 학교에서 누가 학생 폭력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누구야? 가장, 교장, 담임 다 문제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군 지휘관이 있습니다. 군 지휘관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잖아. 아니 어떻게 하겠으면 이게 정비를 어떻게 했길래 아니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군 지휘관이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따집니다. 야, 내가 이거 이렇게 발표하면 누구한테 피해를 갈 테고 누구한테 피해를 갈 테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겠지? 이런 걸 고려합니다.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작하면 얘의 경락고 폭발 사고가 난 건 진실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자, 여기 우화사 얘를요 조작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신분제가 폐지되고 나서 항상 어떤 거냐면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게 뭐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분제가 폐지되니까 학력, 돈 이게 이거야. 그래서 항상 어떻게 써? 돈이 많으면 어떻게 써? 와, 그래. 우리는 다 그렇게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여기에 뭐 이재용의 아들이 있다고 쳐봐요. 네가 이재용 아들이었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으로 돋보이는 건 뭐냐면 학력. 너 서울대 나왔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겉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렇게 조작되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아와요. 얘도 조작합니다. 우화사는 경락고 폭발 사고가 났는데 이건 진실이고요. 우화사는 어떤 거냐면요. 폭발 사고가 갑자기 팍 나서 자기 몸에 불이 붙은 거야. 그래서 펄쩍펄쩍 뜁니다. 막 뜨거워서 막 펄쩍펄쩍 뛰어요. 그러다가 뭐냐면 울부짖으면서 막 울부짖어요. 와! 이런 거야. 이게 진실입니다. 근데 조작합니다. 뭐냐면 폭발 사고가 나니까 다른 사람들 챙겨서 오고 그다음 중요 기물을 다 밖으로 운반하고 들락날락 하면서 결국은 자기는 죽었다.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근데 일종의 미화시키는 거죠. 조작하고 아름답게 미화를 시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일종의 개인의 영달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이야. 왜냐면 지휘관이 그런 부하를 두고 있어? 야, 평소에 얼마나 잘했으니까 이런 부하가 있구나. 그 부하 위에 그 지휘관이구나. 뭐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조직이라든가 다수의 병사들이 있겠죠. 그죠? 조직과 어떤 다수의 병사들은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진실보다는 뭐가 나에게 이익이 생길까?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냐면 경락고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조직들도 어떻게 써? 뭔가 이 상태로 끝나면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되면 뭐가 이익이 될까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진실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또는 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짓이지만 군 지휘관의 이 얘기를 동조합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자, 얘들도 얘를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요즘 사회에 나오는 니플리 증후군. 그죠? 자신을 조작해서 다시 새롭게 사는 뭐 이런 모습이 있죠. 그죠? 얘네도 마찬가지야. 뭐 일종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이 상태가 되고, 그 다음 언론들은 어때요? 언론은 진실을 보도보다는 어떻게 써? 확대, 그 다음에 어떻게 자극적인 걸 찾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요 내용을 어떻게 써? 확대하고 자극적으로. 얘들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자극적으로 접근하죠? 자극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죠? 그래야 지 언론들도 먹고 사니까. 그럼 요런 것들이 쿵짝들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잘 맞아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언론사는 이제 누구에 관심을 두냐면 저 우화사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써? 다른 사람들 지휘관도 인터뷰도 해봤는데 더 자극적인 게 없는 거야. 뭐가 가장 자극적일까? 이제 인터뷰에선 신화사죠. 바로 주변에서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뭐냐면 이제 군에서도 그러면 커다랗게 이제 합니다. 언론 인터뷰가 있으니까 오세요 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합니다.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언론이 신화사에게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그죠? 어떤 인터뷰를 하냐? 우화사가 어떤 영웅적인 모습을 했나요? 우화사의 영웅성을 물어봅니다. 아니, 그 당시에 불이 났을 때 우화사는 뭘 했었나요? 이거 얘기합니다. 신화사는 조금 요즘으로 왕따적인 기질이 있어요. 신화사가 진실을 얘기합니다. 뭐라 할까? 진실을 얘기해요. 얘는 본대로 얘기합니다. 펄쩍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해서 불에 탔다고 합니다. 불에
탔다 얘기합니다. 아이, 원론이 웃어요. 아이, 그건 우리도 알죠. 아, 그거 말고, 우화사가 정말 뭐, 누구를 몇 명이나 구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우화사는 펄쩍펄쩍 뛰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펄쩍 뛰고 있다. 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사실은 진실이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에? 그건 얘기가 된 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훈장교가, 거기에 정훈장교가 이제 뭐냐면, 여기를 통제합니다. 이제, 언론 인터뷰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이쪽으로 다시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신하사가 끌려다닙니다. 왜? 누구한테 끌려가겠어? 조직, 군지간에서 이제 타켓이 됩니다. 인문식끼리, 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조직이 뭐가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계속 끌려다니면서 너 앞으로 얘기 잘할 거지? 신하사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진실은 제가 본 것 그대로 이건데요. 야, 그게 아니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조직이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너만 살려는 거야? 많이 사람들이요. 그 회유를 했으나 신하사는 다시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사는 나에게 이제 마지막 대사를 합니다. 어디다 쓸까? 내가 누군데요? 나 이걸 바라보는 얘기지. 자, 나에게 이제 마지막 대사를 줍니다. 사라질 겁니다. 자, 뭐라고 할 거냐면 죽은 우화사를 가지고 우화사를 산 사람들이 죽은 우화사를 산 사람들이 어떻게 써? 즐긴 것이다.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편지를 보내고 사라져버립니다. 우화사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화사는요, 결국 죽게 됩니다. 우화사는 말을 못하죠. 그래서 뭐냐면 죽은 우화사 가지고 산 사람들이 즐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글의 제목은 뭘까요? 이거는 뭐와 관계 있냐면 수박과 관계 있습니다. 제목이. 수박과 관계 있어요. 수박이 식은다고 뭐야? 수박과 관계 있는데요. 수박이 생긴다고 그러지 5글자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수박이 없어요. 한자라 그래요. 수박 한자가 뭐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수박과 관계된 한자입니다. 수박은 겉에는 어떠죠? 동그래요. 색깔. 겉은 어때요? 파란색이죠. 그죠? 속은요? 빨간색이죠. 그와 관련 있습니다. 청홍 그거네. 청홍. 맞았어요. 여기가 청이고 여기가 홍이겠죠. 네. 단색이죠. 싹 단색이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제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요, 써버렸네. 자, 빙청과 심홍입니다. 심홍이야. 일단 빙청이라는 건 뭐냐면 얼음처럼 파란색을 얘기합니다. 얼음처럼 파란 거. 그래서 이게 수박의 겉껍질을 얘기합니다. 겉껍질을 얘기하고요. 빙청이라는 건 얼음처럼 파란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거 비유적인 표현은 뭐냐면 광기 어린 열기입니다. 이상 열기야. 그래서 사람 미쳐간 거야. 우화사가 정말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했나요? 우화사는 어떻게 했나요? 우화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광기 어린 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어떻게 써? 얘는 심홍은 말하면 수박의 안에, 그죠? 깊은 곳에 빨간색이 있대요. 수박 속에 빨간 과즙을 얘기합니다. 수박 속의 빨간 과즙이 있는 것을 심홍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이니까. 그죠? 근데 요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진실을 얘기합니다. 아주 차가운 진실입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광기 어린 열기가 진실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얘가 얘를 가린다라는 얘기야. 우리 이 사회는 광기 어린 열기가요, 진실을 가두어 버립니다. 가두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떤 거냐면,
예전에 신모 씨라고요. 신모 씨라고 해서요. 저기 찍혀 있어서 하긴 그렇다. 신모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큐레이터입니다. 큐레이터야. 근데 큐레이터는 어떤 사람이 좀 많이 되냐면 그 미술을 하다가 조금 그 핀트가 좀 안 맞아서 이제 큐레이터 전시회 이게 안내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술을 하는 사람이 큐레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 미술을 하다가 이제 전문 미술을 하다가 이제 슬쩍 빠져서 큐레이터가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 학력이 미국 어디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야. 미국 거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수료입니다. 수료야. 그러니까 학력이 위조된 거죠. 수료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의 미술대학을 다녔으니까 그 상황은 알 거 아니야. 수료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다 얼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거기를 졸업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 큐레이터 또는 미술에 정통한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아유, 제가 수료하고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런가 보다. 미국에서 뭐 박사학위를 다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 우리나라 많아요. 뭐 박사라고 하는데 박사가 아닌 사람 많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박사를 다 받으려면 우리는 박사를 계속 도전하고 이게 가능하대요. 근데 미국은 2번 받고 되면 끝장이래요. 그래서 2번 받고 나면 끝장이니까 그래서 미국 공부를 하다가 수료돼서 오는 애들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국 그 대학을 다닌 건 맞죠. 그러니까 박사학위는 우리나라에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대충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알아요. 아유, 저렇게 수료했는데 여기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언론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써?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서 미국 거기에 대학을 박사학위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죠? 이러한 것들이 보이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가 있냐면 걔가 뭐 때문에 터졌냐면 20년 됐나? 그 큐레이터가 누구랑 사람이면 저 청와대에 아주 관직 높은 사람과고 불륜의 관계가 빠집니다. 빠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확대 자극적으로 접근하겠죠. 어떻게 접근할까? 그죠? 학력을 위조해서 사랑을 쟁취했나 뭐 이렇게 확대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100분 토론에 뭐가 나왔냐면 학력 위조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학력 위조지. 그죠?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학력 위조니까 걔로 인해서 모든 사회에 학력 위조가 이슈화돼서 다 바뀌어요. 그래서 막 학력 다 쓰게 돼가고 잘못 쓰는 놈도 다 구속되고 막 이럽니다. 어쨌든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학력 위조인데 그때는 뭐가 초점이 되냐면 얘네들이 자극적으로 접근하니까 불륜에 초점을 둡니다. 불륜. 그죠? 그래서 얘가 학력 위조를 해서 그러면 높은 자리에 청와대와 접근을 해서 그래서 뭘 했겠구나 이렇게 옮기는 거야. 그럼 언론에 의해서 광기 어린 열기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결국 학력 위조라는 차가운 진실이 가라앉아 버렸죠. 그죠? 요런 것들을 빗대서 얘기한 거네. 사실은 이 소설이 먼저 있고 그게 뒤에 일이야. 그걸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걔를 꺼냈네. 이게 빙청과 심홍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당연히 윤흥길 거겠지? 자, 요거는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독림산업 5사장입니다. 똑같아요. 독림산업의 5사장이 있고, 자, 우리가 아우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나는 누구냐면 오 선생이 나였죠? 요번에는 어떻게 써? 그 뒷이야기라고 했죠? 나가 누구야? 나가 권씨입니다. 권씨가 납니다. 그래서 얘 둘이 어떻게 써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랬죠? 그죠? 교통사고가 나서 얘 둘이 얘가 제안을 합니다. 야, 내 너한테 취직 자리를 줄까? 그 다음 뭐 할까? 보상금을 줄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 권씨는 뭘 선택합니까? 그죠? 취직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은 지금 현재 이 일시적인 거죠. 하지만 취직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권씨가 취직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문기사에서 뭐라고 나와? 자해공갈단, 오사장 자해공갈단에게 선의를 베풀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곡이 됐네? 자, 그래서 누구냐면
이제 오 선생이 와야겠다. 오 선생이 와 나에게 분노를 합니다. 거기서 와. 이쪽에다 분노하면 안 되지. 이쪽에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냐. 아니 지가 뭐 사고를 내고 나서 아니 자해공갈단이나 우리를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권 씨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권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뭐 하기로 했어요? 공생하기로 합니다. 공생하기로 해요. 왜냐면 서로의 약점을 잡았죠. 나는 더 이상 취직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전과자죠. 전과자고 독립산업 5사장은 나에게 어떤 약점을 잡혔어? 거짓 기사를 냈죠. 그죠? 거짓말을 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점이 있으니까 서로를 해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공생하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오 선생이 분노를 합니다. 야!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손수 집을 지어봤소? 집을 지어봤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 노가다 해봤어? 너 혼자 해봤어? 이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구두를 태우는 거, 나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뒷밟는 그런 거 너 해봤어? 네 스스로 해봤어? 얘기합니다. 애지중지하는 구두를 태워봤냐? 라고 물어봅니다. 태워봤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데모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참외 주워 먹어봤어? 알죠? 참외 얘기 알죠? 다음 참외 주워 먹어봤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어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존심이 뭐고 이런 거 지킬 게 아닌 거야. 바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시민들은요, 그 당시에 소외계층들은 사는 게 먼저였던 거야. 요거의 제목은 뭐였죠? 그렇죠. 이게 직선과 곡선이죠. 야이씨 했던 건데 모르나 이거? 직선과 곡선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였죠. 즉 삶이라는 것은요, 직선의 삶도 있습니다. 곧바로 가는 삶도 있는 거야. 하지만 서로 공생해서 살아가는 것도 삶의 일부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곡선의 삶이겠죠? 요게 곡선이죠. 공생하는 게 곡선이었고요. 직선은 자신의 양심에 맞춰 사는 것이 직선의 삶이겠지. 그죠? 이거는 직선과 곡선이었고요. 모두 다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의 연작 소설들이야. 같이 한번 연결되고, 현재 우리 사회와 지금 우리 사회와 연결될 만한 건 빙청과 시몽이 연결될 만한 거고요. 앞에 있었던 날개 또는 수갑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된 거죠. 그죠? 전체주의적인 사고, 획일화시키려는 이런 모습이니까 그런 건 조금 오래됐는데 빙청과 시몽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사건들이네. 자, 그거는 체크, 빨리 체크해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그럼 다른 각도로 한번 유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그러면 연작소설과 관계된 걸 한번 다뤄봤고, 요번에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요거를 다시 좀 초점을 바꿔서 유사를 좀 잡아볼게요.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권 씨는요, 수술비를 얻기 위해서 강도짓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가난으로 인한 타락, 가난으로 인한 타락 해볼게요. 가난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뭐냐면 어떤 다른 어려움, 그러니까 꼭 가난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딴 얘기해서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꼭 가난뿐만 아니라 어떤 극한적 상황으로 인한 어떤 윤리적인 타락을 해볼게요. 바꿔야겠다. 극한 상황에 따른 윤리적인 타락. 자, 요거로 바꿔볼게요. 내용은 같습니다. 저 가난도 극한 상황일 테고. 자, 요거는 거시기가 쓴 거시기라는 작품이네요. 자, 때는 어느 때냐면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고요.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야. 그래서 일제가 3.1 만세운동을 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서 투옥시키겠죠. 자, 3.1 운동 이후입니다. 3.1 운동.
3일 만세 운동 이후입니다. 3일 운동, 에이씨, 만세 운동이라고 했다. 3일 만세 운동 후, 여름. 아주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깜빵안입니다. 깜빵안입니다. 여기다 또 하나 더. 깜빵은 깜빵이지만 좁은 깜빵안입니다. 깜빵안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극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부터 나쁜 놈들이 뭐였냐? 그건 아닙니다. 3일 만세운동을 해서 투옥한 사람이니까 독립운동가들이죠. 독립운동가,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더 앞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한여름에 좁은 감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극한의 상황이죠. 아주 극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좁냐? 5평 남짓한 곳에 4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40명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여기 딱 한 요 정도. 요 정도의 거리, 요 정도에서 5평이 넘는데 요게 하나, 둘, 셋, 3, 3, 9. 요게 한 평이거든요. 9개 정도가 한 평이거든요. 한 평, 2평, 3평, 아니 이 정도다, 이 정도. 요 반 정도. 여기에 이제 40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0명이 들어갔으니까 한여름이니까 어떻게 써요? 다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절반은 누워서 자고요. 절반은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대로 잡니다. 교대로 자요. 그러면 또 어떻게 써요? 한여름이니까 어떻게 해서 창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살이 붙어. 땀이 나고 난리가 나죠. 극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들의 이 죄수들의 소망, 희망, 유일한 낙, 이게 뭐냐면 얘들은 바깥 공기 한번 맡아봤으면, 바깥 공기 또는 시원한 냉수, 이게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야. 얘들의 소원은 이겁니다. 바깥 공기 한번 막는 거. 그죠? 왜냐면 여기 창문도 없고 40명이 5평 남짓한 곳에 항상 있거든요. 그 다음에 땀 흘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바깥에 공기를 한번 쐬고, 그다음 냉수 한번 먹었으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바깥에 나갈 수 있냐면, 공판이 벌어질 때 죄가 있냐 없냐, 그죠? 너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렇다면 너 일제에게 순응하겠느냐? 그러면 너 잘못했다고 해, 봐줄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공판할 때 바깥에 나가잖아. 일단 공판을 해야 되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공판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열리게 합니다. 여러 번 열리게. 그래야 바깥 공기를 쐴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아파요? 진찰을 가는 거야.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없던, 병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종기가 있으면요. 종기를 어떻게 해서 더욱더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번지게, 더 번지게. 그래야 바깥으로 나가니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재판소에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바깥에 나가는 거잖아. 그 얘들의 유일한 희망은 이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소망을 합니다. 요것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있냐면, 나이가 80 먹은 영원 영감이 있습니다. 영원 영감. 느낌이 오죠? 이름이 영원이랍니다. 영원하지 않겠지. 그죠? 영원 영감이 있는데, 재판을 받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누가 재판에 나가면, 재판 나간 사람도 좋지만 한 명이 빠져나가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만큼 자리가 비니까. 근데 영원 영감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뭐냐면 얘가 태형 90대를 받았대요. 재판에 태형 90대입니다. 태형이 뭐야? 엉덩이 볼기 맞는 거. 볼기 90대입니다. 그랬더니 나가. 그거 잘 됐소다. 잘 됐구먼요. 잘 됐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태형 90대 맞으면 어떻게 나갈 수 있을 거잖아.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야? 이 영원 영감이 90대를 맞고 사냐 죽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명이 나가니까 그만큼 넓어지겠지, 이런 거죠.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죠. 그때 영원 영감이 난 싫어요. 내가 나이가 80인데 지금 태형 90대를 맞으면 죽잖아. 난 살고 싶소 라고 합니다. 살고 싶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항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항소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안 나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써요? 눈치를 줍니다. 이거 눈치를 줘야 이제 항소를 한다니까 다시 눈치를 줍니다.
아, 두 아들 죽이고서 두 아들 죽고 늙은이가 살려면 뭐하러 살아? 두 아들 죽고 늙은이가 왜 살아? 자식 부끄럽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크게 얘기합니다. 여기 죄수들 이 영감이 태형 90대인데 항소한대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죄수들이 이제 미친놈들입니다. 얘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수들은 어떻게 이제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쟤 하나 나갔으면 좋겠는데 쟤가 있음으로 해서 더울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영에게 눈치를 줍니다. 왜 저렇게 해? 항소하세요. 항소하지 마요 라고 하는 거야. 자꾸 눈치를 주니까 영감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어떻게 했어? 항소를 포기하겠죠. 그러면 당신들의 말 맞다나? 그럼 내가 항소를 포기할게요 하고 나서 바깥으로 끌려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야. 왜냐면 그만큼의 자리가 비니까. 할아버지 자리만큼 빈 거야.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막 웃음소리가 절로 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명소리가 됩니다. 영감의 비명소리겠죠? 영감의 비명소리입니다. 비명소리가 퍽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 죽었어요. 그죠? 자, 세대 맞고 죽었습니다. 세대 맞고 죽고 계속 퍽퍽 소리 나는데 신음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했어요? 얘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얘기였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깜빵 초상. 깜빵 아니에요. 더운 깜빵. 더운 깜빵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있어요 지금. 좁은 깜빵. 제목이 나왔어요 벌써. 바깥 TV? 항소요? 항소 포기했다니까? 홍석포기. 아니에요. 대형. 뭐라고요? 태형입니다. 태형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태형입니다. 태형은 곤장 맞는 거죠? 자, 누구 거예요? 누굴까? 김동률? 뭐라고요? 김동률. 더 이상 생각 안 나지? 김동률. 누구예요? 이게 힌트지 뭐야.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힌트를 줘? 뭐예요? 강동원. 아이씨. 김동인입니다. 김동인의 태형이었습니다. 그래, 김동인의 태형도 했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소설이라고 하냐면,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환경 결정론적 소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론적 소설합니다. 인간이라는 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그 독립운동을 했고 이런 윤리적으로 아주 우위에 있는 사람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극단적으로 이기주의로 변하죠. 이런 걸 얘기한 걸 환경 결정론적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내용이군요. 자, 복녀는 되게 긍정적인 애입니다. 아주 윤리적으로 긍정적이야. 원래 복녀의 집안은 양반이었어요. 양반이었는데 신분제가 폐지됐으니까 없어도 되겠지만 원래 양반이었는데 몰락한 양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이제 농민으로 전락된 거야. 하지만 그 가풍이 양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아빠가 항상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복녀는요, 나름대로 엄한 가문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정직한 농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직한 농민의 집안도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복녀가 15살 때 얼마에 팔려가? 15세 때 결혼을 합니다. 15세니까 지금 우리로 하면 중학교 한 2학년이야? 2학년 때 이제 시집을 가는 거야. 얼마냐면 80원. 80원에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요.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되게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정직한 농민이었던 복녀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얘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평양인데 칠성문 밖에 살아갑니다. 칠성문은
평양에 들어가는 문이야. 우리 서울로 얘기하면 서울에 들어가려면 남대문을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대문 밖이야. 서울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칠성문 밖이 그렇게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살인 좋아요. 빈민들이 모였어요. 빈민구리고요. 빈민구리고요. 늘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 사람 죽이는 거 아주 일상입니다. 늘 그러니까 뭐야? 늘 싸움이 있죠. 싸움이 있다 보니까 심해지면 살인이겠죠. 그 다음에 간통. 이게 늘 있어요. 그죠? 누군가의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랑에 또 사랑을 하고 뭐 맨 간통 이런 거야. 복녀는 이런 것을 늘 봐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합니다. 이 칠성문 밖에 빈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라에서 얘들을 먹게 살게끔 하려고 뭐 하냐면 송충이 잡기라를 합니다. 없던 일도 만들어내는 거야. 송창이 아니죠. 송충이 잡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송충이가 어떻게 해충이니까 나무에 있는 송충이를 잡아서 한 마리 잡으면 한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거야. 사실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나라에서 빈민들을 구제한답시고 이걸 한 거야. 복녀는요 무능력한 남편 대신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송충이를 막 잡아서요 돈을 받는데 이상하게 한 여자는 송충이를 안 잡는데 돈을 막 벌어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관리자 남자 옆에서 계속 웃음만 팝니다. 그런데도 돈을 받는 거야. 두군 왜 저렇게 벌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송충이 잡기 하는 이곳에서 바로 복녀가 가치관이 변합니다. 가치관의 변화. 그전에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농민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그 여자가 송충이 잡기를 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뭐야? 몸을 팝니다. 몸을 팔아요. 간부에게 몸을 파는 거야. 남자 간부에게.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다라고 생각합니다. 몸 파는 것이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어먹으려고 하면 가서 어떻게 써요? 자기의 자존심도 다 팔고 제발 좀 나 뭐 좀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얘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편한 게 있나? 라고 싶어서요. 얘도 역시 몸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이었던 복녀가 이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서 어떻게 해서 이 복녀는 윤리적으로 타락을 했군요.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건 바로 뭐야? 걔의 주어진 환경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왕서방네 채소밭 같은 데 가시면요. 감자들이 유독 많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면 그 거기에 가서 감자를 한두 개씩 훔쳐 먹습니다. 얘도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가서 감자를 훔쳐 먹습니다. 근데 뒤에서 누가 나타나? 와, 왕서방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왕서방의 채마밭. 채소 키우는데. 그래서 왕서방의 뒤에서 목덜미를 딱 잡습니다. 야! 하고 딱 봤더니, 그래서 복녀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왕서방이 봤을 때 예쁘네. 그래서 어떤 왕서방이 한마디 합니다. 야, 가자. 라고 해. 내가 가자면 못 갈 것 같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역시 몸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써요? 또 나름대로 어떻게 써요? 아까 송충이 잡기 이때보다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왕서방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내가 왕서방의 집에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왕서방이 우리 집에 옵니다. 복녀의 집에. 그러면 무능력한 남편이 집을 비워줍니다. 집을 비워줘요. 이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왕서방이라는 애는요. 이런 한 여자만 좋아할 리가 없겠지. 그죠? 또 새로운 여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복녀가 질투심이 일하죠. 그래서 왕서방에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하면서 낫을 들고 찾아갑니다. 낫을 들고 막 휘둘러 댑니다. 그래서 왕서방이 어떻게 해서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요? 복녀를 죽이게 됩니다. 그럼 살인사건이 벌어졌구나.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왕서방이 누굴 불러? 복녀의 남편을 부르겠죠? 남편과 의사, 한의사를 부릅니다. 한의사를 불러요. 남편에게는 얼마를 줘요? 30원을 줍니다. 30원. 그 다음 왕서방이 얼마? 20원을 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연사로 바꿔줍니다. 요거는 진짜 복받은 여자가 아니네요. 그죠? 요거의 제목은 뭐예요? 감자일까요? 고구마일까요? 이건 뭘까요? 얘는 감자밭이었으니까 감자였습니다. 누굴까요?
김동인이죠. 김동인의 감자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 결정론적 소설이었군요.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다라는 것을 잡았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렇군. 아니야, 왜 이래? 얼른 빌기. 자, 홍수빈 양. 네, 뭐 누가 대답하라 했어? 일어나는 얘기지. 자, 이번에는 다시 우리 EBS 수특에도 있어요. 수특에도 있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타락을 다룬 것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뭔데요? 거시기가 쓴 거시기였습니다. 좋다.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창의문에 살고 있습니다. 창의문 바깥이고요. 서울이긴 서울이지만 시골에 가까운 서울입니다. 여기는 시골에 가까운 서울입니다. 가까운 서울이야. 서울이긴 합니다만 시골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나는 좀 살아요. 좀 살지만 완전히 부유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왜 사냐면 나는 그 가정부도 둘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조그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람을 둬요. 그래서 조금 살아. 그렇다고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자, 나와 아내는요, 누구냐면 할머니를 데려옵니다. 이 할머니는 뭘로 데려오냐면 안감지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사도우미. 안감지기로 고용을 합니다. 안감지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사도우미 정도 됩니다. 할머니는 저쪽 이북 사람인데요. 북한 사람인데 북쪽 사람인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도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는 사람 통해서 장사도 해봅니다. 무슨 장사냐면 기름, 참기름, 들기름. 그 장사를 해봅니다. 평생 농사만 짓다 보니까 장사에 익숙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서울이라는 곳은 예사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긴 고향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시원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다른 집에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거야. 이 상태로 고용한 상태에서 하루 이틀 동안은요, 할머니가 나에게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아마 이제 눈치 보는 거죠. 특별한 요구가 없어요. 특별한 요구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나와 아내에게.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1일, 2일, 3일. 3일이 채 못 돼요. 사흘이 못 돼요. 사흘이 못 돼요. 이제부터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뭘 요구하죠? 그렇죠. 나와 아내에게 13살 손자와 아들 내외도 우리 집에 살았으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빈 방이 있는데 우리 아들 데리고 왔으면 손자 살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나름대로 무리한 요구를 한 거겠죠? 이게 일종의 무리한 요구입니다. 왜냐면 우리 집에 좀 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잘 살진 않아요. 안방에서 방 2개에다가 난방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안방을 반을 나눠서 같이 쓰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진 않는 거야. 그래서 나와 아내는 사정을 이해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합니다. 외면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민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미안해합니다.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 흡족한 건 아니라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이 돼서 쭉 가서 자, 열흘이 됩니다. 열흘이 한 여름쯤이라고 나올까? 한 열흘쯤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못 돼요. 여기입니다. 한 열흘이 못 돼요.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이야. 한 여름이 못 돼서 손자도 못 데려오게 하고 데려올 수 없죠. 아들 내외도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럴까 했더니 할멈은 뭐를 생각하냐면 대욱이라고 그랬죠. 그 집에서 잡일을 하는 애 있어. 그래서 대욱이를 내쫓을 거라고 합니다. 대욱이를 내쫓으면 잡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내 손자를 데려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야. 그래서 할머니 이것도 무리한 요구겠죠? 아내에게 대욱을 내쫓고자 합니다. 대욱을 쫓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 손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애꿎은 대우기를 내쫓는 건 안 되죠. 그러면서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눈밖에 납니다. 아내가 자기밖에 몰라 눈밖에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먹서먹해졌는데 이제 열흘이 됐을 때입니다. 할멈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저 우리 손자 밥 좀 해줘야 되니까 밥 좀 해주고 오면 안 됩니까? 그러세요 라고 가세요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봤더니 쌀 알이 떨어져 있는 거야. 할머니가 밥하다 쌀 떨어뜨렸구나 해서 그 쌀을 쭉 쫓아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가 쌀을 훔쳐갔죠. 할머니는 쌀을 비닐봉지 같은 데 이렇게 담아 한 주먹 정도 담아요. 왜냐면 자식 밥 해주려고, 손자 밥 해주려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옛날 한복 같은 거는 주머니 같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저고리 안에다 넣고 이거 쪼맵니다. 옷고름 매요. 근데 그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동하면서 어떻게 했어? 쌀이 줄줄줄줄 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서 아내가 어떻게 해서 내쫓을 수밖에 없죠? 내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그죠? 뭐 하냐면 쌀을 훔치겠죠? 쌀을 훔쳐요. 그게 발각이 되네. 그래서 아내가 할머니를 어떻게 했어요? 내쫓죠? 내쫓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우기가 이제 가장 열받은 애죠? 왜냐면 할머니가 대우기를 내쫓기 위해서 밥도 잘 안 해줍니다. 된장찌개 하면 된장을 안 넣어요.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니까 대우기가 너무 열이 받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를 쫓아갑니다. 아니, 쌀 훔쳤다고요? 댁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욕먹는 거예요. 왜 남의 걸 훔치냐서 왜 나까지 피해를 보게 하냔 말이에요.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뭘 주냐면 뭘 주죠? 동전. 동전 얼마 주지? 2개. 1개. 2개가 아닌데. 1개가 아닌데. 돈 3푼입니다. 돈 3푼을 주죠. 그러면서 대우기는 뭐냐면 이걸 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 쌀만 안 훔쳤지. 아이고 돈도 훔칠 줄 알았어. 아유 되게 어이없어 합니다. 어이없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기양양합니다. 아이고 시다 밥 안 줄 때부터 알아봤어. 니까짓 게 쌀만 훔쳤겠어? 돈도 훔쳤구만 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우기가 나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아주 의기양양해서 아주 도둑놈인데요. 제가 돈까지 찾았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돈 3푼을 보면서 죄책감이 늘어납니다. 그죠? 왜냐면 돈 3푼이라는 건 동전 3개입니다. 동전 3개는 어디다 넣어도 숨기려도 충분히 숨길 수 있죠. 그죠? 동전 3푼인데 3개인데 어디다 숨겨도 숨기는 거고 또 어떻게 하면 돼? 만약에 걸려도 어떻게 해? 만약에 훔쳤다고 쳐. 그럼 걸려도 어떻게 해요? 원래 내 돈이야 라도 해도 상관없죠. 이게 뭐 3천만 원, 뭐 3억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식으로 돈 해봐야 뭐 300원 정도인데 300원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원래 내 돈이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거예요. 이래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할머니 야 있는 집이 이거 더하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이 새끼 하고 던져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해?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얘기였군요. 이거의 제목은 뭐예요? 서투른 고백? 그렇죠. 바로 서투른 고백 도적이었죠. 서투른 도적은 그럼 누구였어요? 할머니. 이거는 할멈이었죠. 할멈. 할멈은 왜 서투른 도적질을 한 거냐면 손자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렇게 했더라. 자, 요거의 작가는 누구야? 그렇죠. 이놈은 현진건의 서투른 도적이었습니다. 요놈은 현대 소설 3강 몇 쪽이지? 162쪽이래요. 162쪽에 나와 있더라. 그래? 3강에 162쪽? 3강에 162쪽 맞나? 162. 예. 맞네. 아닌데 162가 아닌데 뭘 얘야 이씨. 160
5네, 5. 165네. 65가 여기 있었다. 자, 그러면 다 썼냐? 자, 요 서투른 도적이 했으니까 그러면 저거와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이 서투른 도적. 요거는 뭐냐면 민족의 어떤 궁핍한 삶이겠죠? 요 놈의 유사를 한번 끌어볼게요. 요 놈의 유사를 끌어볼게요. 1920, 30년대. 20, 30년대. 민족의 궁핍한 삶. 궁핍한 삶과 초점을 둬볼게요. 그럼 작가도 고려해서 거시기로 해보고, 자, 요놈은 액자식 소설입니다. 액자식 소설. 빡간 이야기와 안 이야기를 같이 가졌을 거고요. 자, 나는 서울행 기차를 탑니다. 뭐라고?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저거? 술을 왜 그래요? 서울행 기차를 타고요. 그래서, 자꾸 술 얘기하지 마. 아이치 자꾸 대사가 안 나오네. 내가 기차를 탔는데, 누굴 보냐면 글을 보죠? 글을 봅니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뭐 이딴 새끼가 다 있어 하면서 내가 경멸을 합니다. 왜냐면, 누구한테 가서 친한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인 같이 생기면 일본말을 하고요. 중국인 같으면 중국말을 하고요. 조선인이면 조선말을 하겠죠. 그다음 복장도 그렇게 아까 치근덕대입니다. 경멸을 하다가 걔의 복장을 봤더니 어떻게 써요? 한중일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한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옷차림이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이야기로 들어가겠죠. 그가 이제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복장이 왜 그러냐면 하겠죠. 자, 그의 삶의 이 얘기죠. 그는 어떻게 써요? 소장농입니다. 소장농이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써? 일도 열심히 합니다. 먹고 살만했어요. 근데 이 집안이 쓱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일제의 수탈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그가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죠? 얘도 어떻게 돼요? 팔려가게 되죠? 안 떠나면 안 돼? 그랬더니 그럼 네가 빚 갚아줄래?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제 수탈이 있다 보니까 소장농도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간도에 가면 그 일본 놈들의 등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간도에 가면 땅이 크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일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대요. 그래? 부푼 꿈을 갖고 어디로 가? 간도로 이주합니다. 근데 간도에 갔더니 이미 이런 생각 갖고 온 사람이 이미 많아요. 그래서 이미 포화 상태야. 조선인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일본의 등살에서 벗어나면 다인 줄 알았는데 거긴 누구의 등살이 있어? 중국인의 등살이 있습니다. 못 살겠네요. 그러다 어떻게 해서 결국 부모가 사망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이 땅에서 하루도 있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에서는요, 일단 탄광 생각부터 하자. 자, 탄광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에 넘어가서 나름대로 조금 사는 듯 하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어디로 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누구를 봐요? 그죠? 옛 여친? 그죠? 여인과 오랜만에 만난다. 해후. 여인과 해후를 합니다. 해후는 오랜만에 만나는 거야. 근데 여인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무슨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얘의 삶을 다 알겠더라고요. 여인을 딱 보자마자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냥 헤어집니다. 그냥 헤어지는 거야. 왜냐면 딱 행색을 딱 보니까 여자는 어떻게 해서 늙고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요. 더 이상 술집에서 이 여자가 활용 가치가 없죠. 그래서 버린 겁니다. 곧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바깥 이야기로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에게 뭘 해줘요? 뭘 해줘? 술을 덜덜덜덜 따라줍니다. 일종의 위로겠죠? 그죠? 이거 위로와 위안을 주는 거겠지. 그랬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뭘 불러줘 나에게? 미녀를 불러줍니다. 얼굴이나 반반한 여인들은 술집으로 팔려가고 내 집이 헐려서 신장로가 되는구나. 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즉 잘못된 일제이한 어떤 잘못된 근대화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누구를 봐요? 나는 그가 바로 뭐야? 얘가 조선의 얼굴이라고 인식합니다. 즉 그의 모습이 바로 뭐야? 조선인의 얼굴이었어요 라는 그런 작품이군요. 이 작품의 제목은 뭐예요? 고향입니다. 누구 거? 현진건의 고향이었습니다. 현진건의 고향. 그러면 현진건 것 해봤고, 그 다음에 뭐 딴 거도 점검할 게 있나? 정도 점검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수업은 뭐가 되겠어요? 다음 수업에는 뭐야 이거? 불모지가 나오니까 또 불모지와 연결을 시켜야 할 작품들이 좀 있겠고, 그 다음에 뒤에 홍계월전도 있네. 홍계월전은 뭐와 연결시킬 거냐면 순웅한성의 여성 영웅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순환수에 뭐 나왔어? 여성 영웅. 그 윤지경이 여자. 아니 순환성에 정수정전이 하나 나와요. 그와 같이 연결을 좀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겠군요. 좀 요 시간에 순환성 몇 회냐면 미리 풀어보고 싶으니까 4회가 있군요. 4회에 정수정전이 있어요. 그 놈을 좀 풀어놓자. 가방 싸지 말고.